아침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위기 조치반을 가동하고 미국, 일본과 긴급 협의에 들어간 우리 정부는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측에 촉구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또 한 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초대형 사이클론 파니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17명이 숨지고 주민 120만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형 산불이 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우왕좌왕 하는데 이 전쟁보다는 더 무서운 것. 고통받는 현장 주민들의 사연과 함께 대형 산불을 제대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로드맨이 취재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당일 최다 관객 기록에 이어 최단 기간 1,000만 관객 돌파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이어가고 있는 엔드게임 열풍 알아봤습니다. 5G 새로운 시대 당신 선에서 갤럭시 S10 5G. 네,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우선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300mm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든 발사체든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분명히 도발로 해석될 만한 행동에 북한이 나선 것인데요. 먼저 박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6분쯤부터 9시 27분쯤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이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발사체는 짧게는 70km, 길게는 200km까지 날아갔는데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0여 분 뒤 합참은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300mm 신형 방사포를 다른 종류의 발사체와 섞어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 발사 고도와 궤적을 봐서 차별화됐기 때문에 발사체로 이야기한 거고 170mm, 240mm, 300mm 방사포를 동시에 실험 발사했다. 지난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공개된 적 있는 300mm 방사포는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로 지난 2014년 3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4발을 발사해 150여 킬로미터를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고도가 높지 않고 거리가 많이 나가지 않아 미사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발사체가 300mm 방사포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전술무기 사격 시험을 한 지 17일 만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즉시 주한미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군의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잇따라 전화협의를 갖고 계속 소통하면서 이번 사안에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정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아니더라도 200km나 날아가는 발사체를 쏜 북한의 의도, 전문가들은 저강도 군사도발로 미국의 협상 재개를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동시에 북한 내부를 결속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주로 구두로 미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최근 우리가 제시한 시간 내에 미국이 입장을 재정립하지 않을 경우 참으로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자 말에서 행동으로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7일 신형 전술 유도무기 시험을 한 뒤 오늘 사정거리가 더 긴 단거리 발사체를 선택한 건 군사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가 그어놓은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라는 선을 넘지 않는 저강도 도발을 택한 점이 주목됩니다. 북미 간의 향후의 대화라든가 협상의 어떤 틀을 깨지 않고 압박에 이런 게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미국한테 어떤 양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강요하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조함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얻은 게 없는 상황인데다 대북 제재의 효과가 평양을 포함한 북한 전역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자 북미 대화 재개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미국과의 협상을 또 타협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풀고 나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과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하며 미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동시에 대북 제재 영향으로 민심이 이반하지 않도록 북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행동을 알고 있고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짤막한 반응만 내놨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쏜 게 탄도미사일은 아니기 때문에 약속 위반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를 고민에 빠뜨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침에 푸틴 대통령과 한참 통화하며 북한 압박에 함께 계속해달라고 했습니다. We talked about North Korea at great length and pretty much that's it. 그리고 하루도 채 가기도 전에 북한의 발사 소식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았습니다. 미사일 발사 중단을 업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는 북한의 행동을 알고 있고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짤막한 반응만 대변인을 통해 내놨습니다. 긴급 뉴스로 소식을 전한 미국 매체들은 탄도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약속을 어긴 건 아니지만 미국 정부를 고민에 빠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참을지, 얼마나 김정은을 신뢰할지에 의문을 낳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또 군사 도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ICBM 같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므로 미국이 충격받을 일은 아니라면서도 위험한 악순환의 과거로 돌아갈까 두렵다는 평가를 MBC에 보내왔습니다. 과거 대북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미국을 콕 찌르면서 협상을 재개하자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겠다라는 관심 끌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를 모를 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됐습니다. 미사일이 아니어서 다행으로 여기겠지만 대화를 지속하려는 자신의 노선이 미국 내에서 점점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행위를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행동을 비판했지만 청와대의 표현은 신중했습니다. 이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포착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았고 청와대는 즉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먼저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행위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다만 규탄 대신 촉구, 합의 파기라는 표현 대신 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판을 깨고 나가겠다는 의미의 심각한 군사 도발이라기보다는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에 대한 북측의 불만 표출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청와대의 구상은 당장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세옥입니다.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정부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며 곧바로 공세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예 국방부의 발표가 다 거짓말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3주째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발사체 발사가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단상에 오른 황교안 대표는 핵 없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겠다던 말은 거짓말이 됐다면서
북한이 쏜 것은 미사일이고 핵무기를 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km예요. 만약 북한에서 쏘면 어디 오겠습니까?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북한이 쏜 것이 단거리 발사체라는 정부 발표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다. 뭐 다른 거다. 국방부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황 대표는 발언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한국당 측은 별도의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감이라면서 북한이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거나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잠시 중단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대화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오늘 조기 귀국했습니다. 귀국길에 무슨 얘기를 할까 관심이 모아졌는데 문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내세우며 수사 권능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세운 명분은 국민 기본권 보호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 국가정보권까지 갖게 되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거듭 강조한 겁니다. 다만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의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공수처 설치의 원칙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고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옳은 말씀이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표현 수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연휴 기간 동안 고민할 시간을 가진 뒤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권 조정 및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정돈된 입장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네, 사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정부 합의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 총장이 해외 출장 중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일정을 중단하고 들어오면서 관심이 더 집중됐죠. 검찰이 본격적으로 여론전을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상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이 나오는 과정이나 이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이 견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비슷한 논리를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이고 민주통제가 약한 국가사법경찰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기대만큼 반영되지 않자 패스트트랙 논란이 커진 틈을 타 다시 한번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선거제, 공수처,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물리적인 방해가 시작된 건 4월 24일.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문 총장은 28일 예정대로 해외 출장을 떠났고 다음 날인 29일 패스트트랙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문 총장은 이틀 뒤인 5월 1일에 출장지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회의 방해에 쏠린 관심은 좀 줄어들었지만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시한을 두고 빠르게 논의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여론전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엄청난 바람을 동반한 사이클론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1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흔들리던 유리문이 와장창 깨지고 불안하게 버티던 창문은 통째 뜯겨나갑니다. 어른이 한 팔에 앉기도 힘들 정도로 굵은 나무 기둥이 뿌리째 뽑히고 대형 버스까지 힘없이 쓰러져 바람에 쓸려갑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거센 바람에 대형 크레인도 속수무책 고꾸라져 옆 건물을 덮쳤고 건물 지붕은 종잇장처럼 날아갔습니다. 초강력 사이클론 파니가 관통한 오디샤 등 인도 동부 지역에서만 지금까지 8명이 숨졌고 120만 명이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은 것은 물론 공항도 폐쇄되고 열차 운행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Bad experience that I was really afraid. Like first time have seen such type of wind that is 220 km/h wind. I have never seen such type of wind. 지난 1999년에도 최고 풍속 280km에 달하는 초강력 사이클론 오리사가 이곳을 강타해 10,0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20년 만에 또다시 쑥대밭이 된 삶의 터전을 보며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सब जो तैयारी करते सब दुकान घर सब तो टूट गया क्या सब क्या इतने साल के बाद ऐसी तरह से कोई किसी नहीं हुआ हम देखने हम 인도를 관통한 사이클론 파니는 방글라데시를 향해 움직이며 세력이 다소 약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니의 중심이 국경을 넘기도 전에 방글라데시에서만 이미 9명이 숨지고 14개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효정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5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조선소에서는 어제도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삼성중공업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58살 김모 씨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김 씨는 혼자 H빔을 이어붙이는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용접한 거를 떼는 과정에 이제 작업자가 확인하는 과정에 이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툭툭 내려앉은 거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어제도 43살 협력업체 직원 최모 씨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틀 연속 사상사고가 나자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삼성중공업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은 사고 경위와 회사 측 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장비를 이용해 부서진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을 꺼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오류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 3대와 충돌했습니다. 서울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그에 25톤 트럭이랑 정면 충돌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고로 중앙선을 넘어간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74살 김모 씨와 66살 허모 씨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길 위에 답이 있다 로드맨입니다. 산불이 핥히고 간 강원도. 오늘로 꼭 한 달째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불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내 집에 가서 조가산 난 일에도 된장찌개가 다 가. 너무 심하게 소용없어요. 그냥 유령교시 같아요. 이번 산불이 처음 시작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사고 발생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농기구는 물론이고 뭐 집 전체가 다 불에 타서 녹아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 보시면 지금 뭐 가재 도구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우왕좌왕 하는데 아유 이 뭐 전쟁보다는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전쟁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우리 집 여기. 이거요?
이거 하고 저 짝에 또 요만한 집 하나 하고 두 채 다 단디로 와서 뻔히 치단 봤지 뭐. 지금 빨리 복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이 하나 없어. 복구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냥. 집을 잃은 분들은 이곳 임시거처에 여전히 모여 사신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저희 좀 몇 말씀만 여쭤볼게요. 애기들이 있네요. 예, 저희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생전 어린이집을 다녀도 오줌을 싼 적도 없고 구토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심하게 토를 하니까 불안해하는구나. 네, 내가 불을 낸 것도 아닌데 제가 죄인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집을 지어준다는 데서는 대출을 내서 집을 못 짓습니다. 나이 70, 할아버지가 80인데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빚을 갚겠습니까? 이번 화재로 주거지뿐 아니라 경제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펜션 마을인데요. 대부분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수도를 가지고선 그걸 끈 거죠. 돌아다니면서. 대피하셨어야죠. 아유, 죽는 건 양중이 문제고 우선 눈에 보이는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재민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표현하자면 옛날에 100만 원을 벌었으면 지금 20만 원 벌었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불나서 초토화된 것처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 손님들이 그래요. 오기가 너무 미안한데 왔다고. 지금 너무 힘이 들어요. 겁나요. 장사가 겁나는 게 진짜 처음이에요. 깊은 상처를 남긴 이번 산불.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꼽습니다. 먼저 큰 불 나기 전에 조기 경보, 헬기를 통한 공중 진화 작전, 그리고 임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개는 이해가 가는데 임도는 처음 들어보는 분 많으시죠? 산림의 보호 관리를 위해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정비해 놓은 길을 임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등산로는 많아도 임도는 거의 없는데요. 산림 1헥타르당 3.4m꼴로 독일이나 주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죠. 로드맨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 들으러 가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산불 진압 당시 현장에 나섰던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당시 상황 좀 얘기 좀. 지금은 서 있을 가지고 인터뷰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서 있을 정도의 힘이 없을. 그러니까 바람이 엄청. 불이 다 붙은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저는 산불 끄는 사람으로서 산불 진화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아선 역할도 하거든요. 특히 국립공원은 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임도를 놓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 설악산도 임도가 없어서 만약 이번 산불이 더 번졌다면 큰 화를 부를 뻔했습니다. 임도가 없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로 봤을 때 미시령 옛길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 2km까지 저희가 물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어서. 2km면은 2,000m. 그렇죠. 산길을. 네네. 설악산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4%를 차지하는 국립공원에 임도는 단 49곳뿐. 전체 임도 길이의 0.5%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산불 진화용 임도를 늘리라고 지시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산불의 발생 위험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림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산불 막자고 임도를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약간 이렇게 이제 선형 자체를, 그러니까 선 자체를 민가 주변에 조금 배치를 한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선을 조금 선정을 하고 시설을 하면 어떨까? 일선에서 산불을 끄는 대원들은 인프라만큼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숙달된 그런 인원이 중간에 이제 빠져나가고 하니까. 왜 빠져나가죠? 지금 이제 우리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라고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나마 있는 인력에게도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게임이고요. 네. 여긴 불게임입니다. 지금 이 옷을 새로 들어온 신입 그죠. 직원들만 바꿔주고 아직은 딱 볼통 딱 달라붙잖아요. 네. 타면서. 네. 근데 이건 그러진 않아. 산불이 나면 누가 끌까요? 물론 소방관들도 출동하지만 산림청 소속인 산불 진화대가 주력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이슈가 됐죠. 초기 대응 임무를 맡은 산불 감시원과 예방진화대, 기간제 비정규직이고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특수 진화대원들마저도 일당 10만 원짜리 비정규직, 퇴직금도 없다고 합니다. 소수의 헬기 요원을 제외하면 전체 대원의 99.7%가 반년, 10개월의 단기 계약직인 실정입니다. 산불이 적은 여름이나 겨울에 월급을 안 주기 위해서일 텐데요. 야박하다 싶은 것도 문제지만 상시적 안전 업무는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스스로 어기는 일입니다. 정규직화에 대한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 산불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산불 인프라 구축은 수십 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대책이 말뿐인 건 아닌지 또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로드맨이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이어진 마블 시리즈의 완결판이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11일 만에 국내 개봉 영화 사상 최단기 기록을 경신하며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re the Avengers. We gotta finish this. 사전 예매량만 230만 장, 개봉 당일 최다 관객 동원, 역대 최단기간 1000만 관객 돌파.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기록 행진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도 개봉 첫날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리며 개봉 9일 만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2조 800억 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 흥행 수익을 올린 아바타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각증지 있는 것처럼 보고 나오고 나니까 너무 떨리고 아직도 진정이 되지 않아요. 영화의 인기를 반영하듯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개봉 첫날 조조 관객이 몰렸고 배우들이 직접 스포일러 금지 캠페인에 나설 정도였습니다. N차 관람에 나서는 관객도 늘고 있습니다. 개봉 첫 주에만 재관람률이 6.2%, 지난해 N차 관람 열풍이 일었던 보헤미안 랩소디보다 2배가 넘습니다. 엔드게임만 3번 봤고요. 그거도 한 5번 보지 않을까요? 작년에 개봉했던 인피니티 워 그거는 한 7번 정도. 엔드게임은 마블 스튜디오가 지난 11년간 선보인 시리즈의 완결판이고 영화의 주 관객층인 20, 30대는 학창 시절을 마블 시리즈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마블 세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쭉 봐왔던 팬으로서 또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수업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 것 같아요. 스타워즈를 기억하는 40, 50대에게는 새로운 영웅 서사입니다. 스타워즈하고 계속 봤던 히어로 영화들하고 다 섞여 있는데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느낌을 주. 또 SNS를 통한 전 세계 관객과의 소통으로 팬덤이 확대됐고 Art is at its best when it can connect people and it can create dialogue and conversation. 여성과 흑인, 아시아 슈퍼히어로까지 성별과 인종, 세대를 아우르는 전략은 팬덤을 극대화했습니다. 관객들이 원하는 인간의 관계, 그리고 가치, 사회적인 삶 같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도 전달을 하고 있고 다인종 블록버스터에 대한 청사진도 잘 그려나가고 있다. 신드롬을 일으키며 영화사를 새로 쓰고 있는 어벤져스. 이제는 또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40대 초반에 지금 하는 일 딱 그만두고 나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선 경제적 자립이 필수겠죠. 우리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넘사벽이라 조기 은퇴는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이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경제적 자립을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와 조기 은퇴를 뜻하는 Retire Early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파이어족의 목표는 단 하나.
늦어도 40대 초반에는 은퇴하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대 때부터 극단적인 절약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핵심은 바로 짧게 벌고 독하게 아끼기입니다. 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고요. $300짜리 가짜 다이아몬드로 약혼 반지를 해결하기. 음식은 팔기 직전인 제품을 싸게 사서 먹기. 집은 직장 근처 소형 주택에 살며 출퇴근하기. 자동차는 주행거리 30만 킬로미터 이상, 출고된 지 20년인데도 바꾸지 않죠.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부 활동도 가급적 자제해서 친구도 자주 안 만난대요. 그래도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하는데요. 아이디는 당연히 공동구매입니다. 파이어 운동은 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확산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부터랍니다. 경기 침체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고소득층들이 파이어 운동의 중심에 있죠. 목표 저축액은 미화 기준으로 $100만 200만 달러, 우리 돈 11억에서 22억 원 정도를 모으고요. 이 돈을 이용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연 5에서 6% 정도의 수익을 내면 그 수익금을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롭진 않지만 은행 빚에서 해방되고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국내에서는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서 짠테크가 인기를 얻고 있대요. 짜다와 재테크의 합성어인데요. 무조건 안 쓰고 아끼자라는 의미보다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자라는 겁니다. 다양한 짠테크 방법들이 있는데요. 과소비와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생활비를 하루 번씩 나눠서 봉투에 담는 봉투 생활법.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데이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0억 만들기 재테크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파이어 운동 역시 불안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또 다른 모습 아닐까요? 네, 지금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는 초고층 건물을 활용한 타워 불꽃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간으로 해서 세계에서 가장 길게 진행되는 불꽃놀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연결해보죠. 윤수환 기자. 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네, 그곳 분위기 전해주세요. 네, 제 뒤로는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가 불꽃과 레이저 조명으로 밝게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8시 반부터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드림이라는 글자가 타워 벽면에 불꽃으로 연출되면서 쇼가 시작됐습니다. 아리랑 등 각종 음악에 맞춰 건물 벽면에 설치된 750여 개의 발사 포인트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 흰색과 황금색 중심이었던 불꽃에 빨강과 파랑 등 5가지 색깔이 더해져 서울 밤하늘을 더욱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쇼는 8시 41분까지 약 12분에 걸쳐 진행되는데 같은 방식의 타워 불꽃쇼로 유명한 대만 타이베이 101타워나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지금 이곳 석촌호수 일대에는 주최 측 추산 4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한강공원이나 올림픽공원, 뚝섬 유원지 등 인근 관람 포인트에 몰린 인파까지 감안하면 현재 100만 명가량의 시민들이 직접 불꽃쇼를 감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지난 2017년 불꽃쇼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가 일었던 걸 감안해 올해는 기존 불꽃보다 연기가 30%가량 적은 저연기, 저소음 제품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곳에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롯데월드타워의 반경 80m가 통제된 상태고요. 석촌호수 인근 도로도 일부 통제돼 시내버스 5개 노선이 우회 경로로 운행 중인 만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꽃쇼 현장에서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잠실 라이벌 대결에서 두산이 LG 2연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8연승 뒤에 8연패에 빠졌던 LG는 올 시즌에도 8연승 뒤 연패에 빠졌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만원살이를 기록한 잠실구장. 열기답게 양팀의 대결도 뜨거웠습니다. 초반엔 두산의 수비가 불안했습니다. 2회와 4회 실책으로 한 점씩을 내줬습니다. LG는 수비는 좋았습니다. 2루수 정주현의 호수비에 오재원의 기습번트를 막아낸 선발 투수 켈리의 수비도 환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선의 집중력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5회부터 매회 주자를 내보내고도 추가점을 뽑지 못했습니다. 반면 두산은 6회 허경민의 적시타로 3대2 한 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과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권혁이 시즌 첫 승으로 두산의 3연승을 이끌었고
8연승을 달리던 LG는 2연패에 빠졌습니다. 고척에선 삼성 강민호가 키움 안우진의 투구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스스로 일어나긴 했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에선 삼성의 19살 새내기 원태인이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 첫 승을 챙겼습니다. 키움의 강타선을 7이닝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수비에선 박혜민이 그림 같은 호수비로, 타선에서는 구자욱이 2타점 활약으로 원태인의 첫 승을 도왔습니다. 반면 키움은 8회 말 무사 1, 2루의 기회가 번트 실패와 병살타로 무산된 게 아쉬웠습니다. 선두 SK는 홈런 3방으로만 7점을 뽑아내며 롯데를 대파하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임병호입니다. K리그에선 최은경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제주가 10경기 만에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올 시즌 9경기에서 3, 5패, 성적 부진으로 개막 2달 만에 감독까지 바뀐 제주인데요. 자, 오늘도 예상치 못한 부상에 찬스도 번번이 날아가고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절박함이 통했나요? 후반 19분 크로스, 헤더 들어갑니다. 마구의 선제골. 자, 이제 승리를 지켜야 하는데 후반에 강한 경남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보세요. 김효기 선수의 오버헤드킥까지 그래도 끝까지 지켜냅니다. 게다가 종료 직전 한 골 더 추가. 17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온 최은경 감독 10경기 만에 제주의 시즌 첫 승을 만들어냅니다. 감독 교체로 힘내고 있는 팀 또 있습니다. 온몸 지도로 유명한 김기동 감독의 포항. 마치 지휘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동해안 더비에서 강호 울산을 만났는데 전반 31분 먼저 선제골을 내줍니다. 얄궂게도 포항에서 이적한 신진호 선수네요. 김도훈 감독과 거수 격리를 주고받는 신진호. 그런데 이게 포항의 가슴에 불을 질렀나요? 실점 4분 만에 곧바로 1대1 동점을 만들더니 후반 16분 김승대 역전골까지 터집니다. 이렇게요. 취임 후 2연승을 이어간 김기동 감독. 포항도 6위로 올라섭니다. 선두 전북과 성남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투수가 완봉승을 거두려면 공을 몇 개 정도 던져야 할까요?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시카고 컵스의 카일 핸드릭스, 탈삼진은 3개밖에 없는데 맞춰 잡는 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9회까지 안타 4개만 내주면서 4대0 완봉승. 공은 몇 개나 던졌을까요? 81개밖에 안 던졌네요. 한 이닝당 9개씩 던진 셈인데 이쯤 되면 살짝 궁금해지죠. 메이저리그 기록은 몇 구 완봉승일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1944년에 나온 58구 완봉승이라는데요. 이거 요즘 야구에서는 진짜 어렵겠죠? 요즘 방망이가 안 터져서 괴로운 강정호 선수. 그래도 수비 하나는 인정받았는데 오늘은 수비도 안 됩니다. 한 이닝에만 송구 실책 2개가 나왔는데요. 한 경기 실책 2개는 943일 만이라는데 4타수 무안타의 실책 2개. 강정호 선수에겐 정말 악몽 같은 하루였네요. 마지막은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입니다. 오늘 안타 없이 희생플라이로 타점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쳤는데요. 경기보다 다른 소식으로 팬들의 관심을 끌었죠. 최지만 선수의 병역 면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가대표팀의 김경문 감독이 최지만 선수의 발탁을 고려 중이라는데요. 국가대표가 꿈이라던 최지만 선수의 바람, 현실로 이뤄질까요?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벤투 감독이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휴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 활동하기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어린이날인 내일도 마스크는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햇살이 따가운 낮 동안에는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또다시 국외 스모그 유입 소식이 있어서요.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경주가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이 적절하겠지만 일교차가 큽니다. 저녁 늦게 귀가하신다면 가벼운 외투를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기상 2파인 모레 월요일에는 북서쪽에서 선선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더위를 한결 식혀주겠고요. 먼지도 밀어내줄 전망입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에는 높은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 하늘은 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강릉이 1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가 14도, 부산이 16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연휴 첫날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이제 A9으로 해결하세요. 강력한 흡입력은 기본. 물걸레 청소하면서 먼지 흡입을 동시에. 걸레가 마르지 않게 자동으로 물을 적셔주니까 청소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완벽하게. 이런 건 A9만 할 수 있으니 A9만 쓸 수밖에. 차원이 다른 LG 코드 제로 A9. 나 100%가 뭐지? 1등급이 2개가 있지. 제조일자까지 있고. 그래서 나 100%란 뜻이야. 우유가 신선하고 맛있으면 됐지. 그게 나 100%예요. 알고 있었어. 이래서 나 100%구나. 서울우유. 꿈꾸는 나, 꿈꾸는 우리. 멈추지 않는 나, 멈추지 않는 우리. 나답게, 우리답게. It's me, it's we. 우리은행. 크러쉬의 심야 카페 오픈. 잘 안 풀릴 땐 카누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해요. 당신을 위한 책상 위 작은 카페 카누. 우리 때도 육아 휴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애비야, 지호 잘 키워라. 아이가 자라는 만큼 가족도 함께 자란다. 함께 가는 친구 롯데. K2. 당신의 라이프는 멋진 일로 가득하다. 라이프 이즈